네, 다 잘 보이시나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시간이 7시 9분, 10분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2, 3강은 좀 다르게 이렇게 포맷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은 물론 제가 뭐 줄창 떠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아까 김상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워낙 이제 물론 이제 프리 레지스트레이션하고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제 차이가 당연히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사전 등록상으로 봤을 때는 뭐 소속 직역, 뭐 이념 뭐 등등에 따라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서, 일단은 현안에 관해서 어 다양한 이제 분야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자라는 게 주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최대한 좀 줄여서, 제가 그래서 타임 매니지를 를 잘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한 40-50분 정도로 제 얘기를 줄이고, 나머지 뭐 70분, 80분 정도는 제가 어찌 됐든 간에 사전에 자료들을 배부를 했기 때문에, 회람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이제 뭐 코멘트도 좋고, 그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안에 관한 이제 디스커션 이런 것들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아젠다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전체 시리즈가 일단 그 플라이어에, 그 웹 포스터, 그 플라이어에 이제 고지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더 어쨌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러이러한 걸 하겠다라는 걸 조금 짚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느끼기에 이번에 의대 증원을 이제 필두로 한 이른바 정부 표현에 따르면 필수 의료 개혁, 뭐 혹은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뭐 확립, 이런 이제 큰 이제 개혁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에 관해서 적어도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공론장에서 나오는 입장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의 한계는 뭐가 있는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걸 끝내고 나서 이제 배부를 한, 회람을 한 이제 뭐 페이퍼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그냥 아주 코어만, 그래서 이제 보건의료 거버넌스가 뭐고, 그것이 이제 와야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한국의 지금 현안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정리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오늘 이제 하고 있는 한국에서 보건의료 개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걸 개혁을 한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걸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는 이제 상론을 이제 해야 될 테니까요. 일단은 요런 큰 키워드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까 김상준 박사님께서도 이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한국에서 보건의료 체계,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거버넌스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거버넌스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 이론적인 이해를 하는 것에 오늘 전체 포커스가 좀 맞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비교 의료 제도 서설, 이렇게 한국말로는 그렇게 제목을 붙였고요. 보통 우리가 뭐 국제 보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뭐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헬스, 글로벌 헬스 이쪽 분야도 마찬가지고, 보통 미국식의 표현에 따르면 HPM이라고 하죠. 뭐 헬스 policy management. 한국에서 다양하게 번역되지만 뭐 의료 관리학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보건 정책학, 뭐 보건 관리 정책학 뭐 등등으로 번역이 되지만, 어쨌든 해외에서는 뭐 HPM이라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건강, 보건 의료, 건강 정책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어프로치들이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헬스 시스템스 앤 policy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선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쓰던 컴포넌트 외에 다른 것들을 좀 집어넣겠다라는 게 이제 제목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명시적으로 비교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이제 추가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사전에 혹시나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언론 기고 같은 것들도 조금 이제 공유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보건의료 개혁이 되게 중요하고 이걸 달성해야 되는데, 보통 근거들, 에비던스들이 다 이제 해외에서는 이렇게 한다더라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선진국들, 주요 선진국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미달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의 동력에 추동하는 되게 중요한 근거가 보통 이른바 해외 사례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해외 사례들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실제 우리 필드에서 잘 활용이 되고 있는가 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 사례를 어떻게 들여다보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적어도 제가 보건의료 정책을 공부한 지 뭐 이제 15년 넘어가는데 이제 그동안에 제가 적어도 경험상 느꼈던 것은 이런 식의 트레이닝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예방의학이나 보건행정학, 정책학에서는 그렇게 로버스트하게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론적으로 이른바 건강의 정치 경제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무엇인가를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아주 고전적인 정치학적인 문제의식에 따르면 시장과 국가의 관계 혹은 시장과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이론들이 나와 있죠. 뭐 공공 선택 이론 같은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뭐 신공공 관리 이론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 비판하는 비판 이론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제도주의라고 부르는 보통 앞에 뉴가 붙죠. 그래서 신제도주의라고 하는 흐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헬스 시스템스 앤 policy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좀 분석적으로 볼 수 있는가 그에 관해서 한 가지 이제 케이스로 사례로 이제 예로서 건강의 정치 경제라는 이야기 좀 해 보려고 하고요. 그 기고에서 보통 얘기하는 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좋은 근거는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제 근거를 잘 사용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제 근거에 대한 좋은 거버넌스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전부 다 좋은 근거들을 어떻게 쓰는가 1 번에 관 A에 그러니까 A에 관한 이야기들이 되겠죠. 근데 사실 좋은 이제 근거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는 반드시 굿 에비던스만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것은 우리가 정책 과정을 들여다볼 때 크게 문제가 되는데요. 그 이야기들도 마찬가지로 이 강에서 좀 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3 강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이게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럼 뭐 "대안이 뭐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보건의료 개혁의 학술적인 논의, 학술적인 토대 같은 것들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관한 이론적인 자원들을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제공을 하고 "이런 프레임워크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과학 특히 이제 정치학에서 고전 우리가 보통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저작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대 증원을 비롯한 필수 의료 개혁에 상당히 많은 논의들이 고전적인 논의들을 가져다가 훨씬 더 애널리틱하게 쓸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임스 윌슨부터 시작해서 뭐 에릭 슈나이더의 책은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죠. 절반의 인민주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요. 그다음에 이제 뭐 보통 집합행동 컬렉티브 액션에 관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세미날 워크인 이제 맨셔 올슨의 책. 사실 이게 뭐 뉴스도 그렇고 어디든 다 보통 집단 행동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 정확한 표현 아니고 집합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컬렉티브 액션의 번역을 하면. 어쨌든 집합 행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에 관한 이제 중요한 설명이기 때문에 오늘날 현실적으로 시의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서제스트 리딩으로도 좀 포함을 시킨 바가 있는 바테슨 에이켄의 민주주의 이론. 근데 이제 현실주의 민주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게 우리 지금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이러한 이론적인 이해에 기초해 가지고 제도 설계에 대한 좀 제언들 레커멘데이션이나 어드바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스티튜셔널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글에도 좀 나와 있었습니다만 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지만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 내지는 이미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족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없는데 새로 마련을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활용되는 그 이제 내셔널 커미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좀 더 많이 활용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이 전체적인 이번 시리즈의 얼개 오버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늘날 이 현안에 관해서 다들 어떤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좀 해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찬반이 굉장히 많이 갈리는 이슈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주로 22 년도에 나왔던 것들을 제가 모아 뒀던 건데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서울대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전국 교섭 의과대 교섭의 비대위원장 하시는 방재현 선생님 뭐 그런 에디토리얼도 있었고, 이제 뭐 의협 이제 회장 당선되신 분들도 계시고 뭐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예,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반대의 뭐 입장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정원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 물론 이건 이제 발언의 정도나 스펙트럼은 좀 넓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세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사인의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가장 좀 차분하게 문제를 들여다본 기사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으로, 그러니까 2024 년으로 한번 넘어와 보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지금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생각을 해 보면은 쪼끔 아쉬운 것이, 이 주제가 정말 많은 어 뭐 고도에까지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전문성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그렇게 공론장에서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적어도 확인해 본, 파악해 본 입장들, 글들은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분들만 있다라는 것은 아니고,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입장들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가 느끼기에 인구학적 결정론이라고 볼 수 있는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이미 저출생 고령화 기조로 가고 있는 것은 명확한 트렌드이고, 그것에 입각하면 노동 인구가 이렇게 감소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보 재정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무너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글에서도 썼지만 인구학에서부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문 위기들을 이제 도출해 내는 방식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같이 가거나 혹은 뭐 임플리케이션으로 끌어내는 방식 중에 실손보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주로 일반 통상적인 형태의 의료관리학이나 뭐 보건경제학자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긴 것, 특히 이른바 필수 의료의 인력들이 부족하게 된 데는 이제 실손보험이 기존의 생태계를 파괴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들 많고요. 그것에 이제 주로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따라 나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저들, 사용자들, 이용자들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코페이먼트, 뭐 미국에 계시거나 미국에서 공부하시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굉장히 흔하게 아주 익숙한 개념일 것입니다. 뭐 코페이먼트, 코인슈런스 레이트, 그다음 뭐 디덕터블,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이죠. 그래서 어찌 됐든 저찌 됐든 간에 디맨드 사이드에서 부담을 늘리는 방식을 채택을 이제 하지 않으면 어 건강보험 구조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인상들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결론이 이제 제가 좀 확인을 해본 바로는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불 제도를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파이낸싱 스트럭처를 이제 새롭게 이제 확립을 해서 보장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지금 나오는 뭐 필수 의료 위기라든지 인력 늘리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다음 문제다, 이제 고렇게 이제 가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논의들을 보면서 쪼끔 드는 궁금증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거죠. 그러니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까지를 하는데 how question은 대부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깐 대부분 근데 그게 생략돼 있거나 약간 이제 언급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정말 진정한, 정말 진정성이 있는 정치인이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이걸 뛰어들어야 된다, 뭐 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 대중을 잘 설득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implication이 나오죠. 뭐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약간 우회를 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KFF라고요.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고 보통 축약을 해서 이렇게 썼는데 요즘에 아예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KFF는 미국의 대표적인 헬스케어 싱크탱크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매사추세츠에 있는 커먼웰스 펀드와 아마 양대 산맥이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그 프레지던트인 사람이 드루 엘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학 박사인데 올해 그 시티 그 헬스 커미셔너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보건의료 행정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번 달에 이런 일종의 시론이랄까?를 쓴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이 좀 재밌죠. 그러니까 선거 국면에서 이 이른바 보건의료 건강 이슈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다뤄지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이게 이렇게 뭔가 에비던스 되게 로버스트하고 스트롱한 에비던스들을 보여줬는데 '왜 이게 사람들이 이걸 바이하지 않지?' 내지는 '왜 이게 설득이 안 되지?' 이런 질문들이요. 대부분은 이제 무능력하거나 무지하거나 뭐 이런 이제 대중을 비판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뭐 한탄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미국 사례에 국한된 것이지만 저는 이제 일정 부분 일반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음 특히 정치 과정 속에서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선거 과정 속에서 건강이나 보건의료 이슈는 이렇게 사실은 다뤄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후보들이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저희도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만 인제 후보들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노력을 하죠. 공약들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것들 종종 중요한 방식은 이슈나 선거가 그 유권자들의 감정이나 신념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건드리느냐라는 게 있다는 거죠.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이제 이런 것에 관해서 고전적인 사례는 이제 수돗물 불소화 논쟁입니다. 그 플로리데이션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하죠. 이게 프로스 콘스를 따지면 됩니다. 이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했을 때에 비용 편익 같은 걸 따져보면 돼요. 근데 실제로 많은 시민들 대중에게 수돗물 불소화라고 하는 이 정책이 갖는 의미는 그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작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보수적이거나 뭐 농촌 지역들 이런 데에서는 이게 큰 정부를 상징을 하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침해 같은 것들 혹은 도시에 있는 녀석들이 우리들에게 "자기들이 뭔데 우리한테 자신들의 삶을 강요해?"라고 하는 식의 이제 문제들을 이제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 실론에서 든 예가 한 3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immigration 이주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뒤에서 이제 보여 드릴 건데 보통 우리가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ACA입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서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Unstraight Ories 그게 이제 수돗물 불소화 논쟁이 이제 극도로 표출된 거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다들 많이 경험하셨고 뭐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미국에서 코로나의 상황 같은 것들은 많은 경우에 파티잔십, 당파성이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뭐 웨어링이라든지 백시네이션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다 이런 이슈에 연동되어서 이루어졌죠. 이른바 컬처 워의 일환이다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나온 것이고요. 보통 우리가 언론에서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는 ACA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미로운 것이 과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납득이 안 되죠. 공화당의 대다수는 여전히 이 제도를 반대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수급자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디스컴포즈를 해 보면 공화당 지지자들 내지는 공화당 주에 해당하는 그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레시피언트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게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라고 이제 연구를 해 보면 이런 결과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ACA라고 하는 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부분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정당히 실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을 불신하고 근거를 믿지 않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얘기를 쪼끔만 더 해 보면요. 한국하고 비교를 해 보면 좀 거울상이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국의 보건의료 체계 혹은 미국 보건의료 체계가 일부인 이른바 미국식 복지국가, American Welfare State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관해서는 오해가 저는 여전히 한국에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민영 보험 형태, 뭐 Private Health Insurance 뭐 체계다, 이렇게 타이포로지를 보통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뭐 '민간 보험사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아마도 폴스타 이후 1980년대 초반에 나온 이후에 많은 것들이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미국의 보건의료 체계는 정부의 개입이 대단히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한 세미널 워크들을 보면 대부분의 그 adjective가, 그러니까 그 형용사가 다 이런 식이에요. 뭐 hidden, 뭐 divided, delegate, 뭐 submerged.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뭔가 뚜렷하게 잘 안 보인다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근데 한국을 생각해 보면요. 한국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정부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정부의 역량은 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중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레시피언트들도 그렇지만 프로바이더들, 의사들도 정부의 개입을 대단히 폭넓게 인식을 합니다. 이건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에서 건강보험 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제 건보라는 블랙홀이라는 표현도 이제 쓰신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논의들이 건보가 다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건보 제도는 아주 타이트하게 수가가 통제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 개입을 대단히 크게 인식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린 이유는 우리가 앞서서 보신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대체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론에 관해서만 잠깐 보면요. 뭐 시사인 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가장 최근에 이번 주에 한국 리서치 조사를 보면 쪼끔 변화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동의한다라는 거는 여전히 높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좀 곤란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까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보건의료 정책 혹은 체계, 뭐 보건의료 개혁, 뭐 필수 의료 패키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사실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정당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였어요. 근데 대부분 지금까지의 보건의료 분야라고 하는 것, 헬스케어 섹터는, 이 필드는 대부분 대단히 테크니컬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어떤 분의 표현을 빌리면 이제 이게 좀 이제 시니컬한 표현일 텐데, 어떤 의료 관리학 하시는 분의 표현을 빌리면 되게 똑똑한 정책 연구자 한 명이 이렇게 잘 디자인하면, 테크니컬리 되게 로버스트하고 사운드하게 디자인을 하면 그럭저럭 잘 굴러가는 책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뭐 글에서도 좀 밝혔고 뭐 기사에도 나옵니다만, 이제 그런 똑똑한 사람 혼자서 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시기는 아닌 거라는 거죠. 21 세기에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후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에서 이 정책의 정당성 내지는 그 정책 위반자들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의사 집단이 지금 증언에 반대하는 것들은 이제 그 자체로도 당연히 의미가 있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프로바이더들이 정부를 믿지 않는 현상, 오래된 현상에 관한 프록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이제 말하면 그런 정부 불신을 근본적으로 다루는 어떤 시도 없이는 지금 나오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개혁들, 의대 정원뿐만 아니라 뭐 제가 거기 서술했습 그래서 썼습니다만 이후에 뭐 전달체계 개편이라든지 뭐 지불제도, 명시적으로 뭐 행위별 수가제를 비판하고 대안지불제도 뭐 얘기하고 이런 것들도 성공하기 어렵죠. 또 다른 한 가지 이제 따라 나오는 함의 중에 하나는 기존 접근이 이제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가에 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인구 결정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페이먼트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당연히 중요하죠.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정책들일 것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대부분의 논의들이 그 제존의 제도 배열 자체를 되게 픽스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관해서는 정치인들이 뭐 함부로 못 건드리고 사람들도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미 다 기분으로 딱 두고 그 내부에서 어떻게 파라미터들을 조정해 볼까라고 하는 논의들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당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고정되어 있는 것은 뭐 만고불변의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해당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뭐 간단치 않다라는 것이 그 논의를 그 옵션을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얘기한다라는 것을 정당화시켜 주지는 않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다른 정리랄까? 이렇게 나오는 걸 생각을 해 보면 그럼 보건의료 개혁의 결정적인 거 스테이크는 뭐냐? 빅 스테이크는 뭐냐? 구성원들이 해당 의제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공론장을 활성화해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뭐 과학기술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 informed decision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앞서 보신 그 여론의 동향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상황은 이 informed decision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면 정책 연합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관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coalition building이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건대 바라건대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관점을 통해서 한번 봐 주시기를 제가 바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를 달았으니까 그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되겠죠? 아시다시피 거버넌스라고 하는 말은 뭐 일종의 뭐 버즈워드라서 뭐 그에 관한 책들이 뭐 어마무시합니다. 뭐 이거에 관해서만 이제 핸드북이 뭐 몇 권이 한 700-800쪽 되는 것들이 몇 권이 있을 정도로 깊게 들어가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에 관한 전공자들만 해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특히 정치 이론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에 관해서만 이제 뭐 수십 년간 천착하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얘기들을 모두 다 뭐 다루는 건 오늘 자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실용주의적인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그리어 등이 이제 유러피안 observatory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쓴 책에 이제 정의를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시적으로 헬스 시스템 거버넌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거버넌스는 아주 추상화해서 이야기하면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체계적인 방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한 정의죠. 여기에서 이제 뭐 좀 조류 이론적인 조류를 막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볼 수도 있을 텐데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하고 그것이 일어나는 이제 구조들을 이제 본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정책 입안자, 특히 보건 정책 입안자들은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재구조화하느냐에 이제 따라서 영향을 이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쪼끔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거버넌스 좋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5 가지를 묶어서 이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을 만들었고요. 뭐 당연히 이제 투명성, 뭐 책임성, 그다음에 이제 이런 영향을 받는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이 디시전 메이킹에 어떻게 관여해야 되느냐, 이 참여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integrity, 그다음에 정책 역량 뭐 요런 것들을 우리가 그 컴포넌트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일단 다 차치하고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단일한 정의를 좀 강조한 데는 요거 하나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요. 거버넌스는 되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특히 많은 부분 보건의료 정책 분야에서 거버넌스 얘기할 때는 conflict resolution에 관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갈등을 다룬다라는 것이 거버넌스와 이제 직결된다라는 것입니다. resolution은 사실 근데 쪼끔 이제 강한 표현이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resolutio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국제 관계, 그러니까 international relations에서 보통 conflict resolution, 그러니까 분쟁 해소, 분쟁 해결 이럴 때 쓰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해소가 다 된다기보다는 이 갈등을 다루는 과제 자체가 거버넌스의 본령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약간의 캐비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conflict resolution을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그 이해관 아까 보셨던 affected party가 다 동의한다라는 뜻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한다는 뜻도 아니고, 뭐 투명성이 뭐 모든 사람이 이걸 다 이해했다 이런 것도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 시스템이 절차적으로 일어나는, 그리고 그 우선순위 priority에 관련돼 있는 이런 갈등들을 withstanding 할 수 있는, 이걸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일관된 정책을 생산을 하고 산출을 하고 시행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좋은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쪼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볼 때 보통 이제 공급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의사 집단에서는 뭐 모두가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그동안 공부해 온 경험에 의거해 볼 때는 대부분 줌인에 되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수가가 통제되어 있다. 수가 규제가 심하다. 그다음에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주도의 의료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방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특히 정책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임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의 이직들이 재생산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메디컬 프라이스라고 하는 특정한 영역에서 줌 아웃을 해서 우리가 보통 보건의료 체계 혹은 보건의료 정책이 다루는 전 분야를 한번 우리가 관찰을 해 보면, 오버뷰를 해 보면요, 많은 경우에 정부가 하는 게 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깐 전달 체계도 그렇고요. 지불 제도 문제도 그렇고요. 이번과 같은 인력 문제도 그렇고요. 뭐 증원을 하면 얼마가 필요하고 뭐 나중에 어떻게 줄일 거며 뭐 이런 인력 관리 자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보통 서비스의 퀄리티, 그러니까 보통 의료의 질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깐 전체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laissez faire, 우리가 자유방임적이라고 보통 번역하죠. 라고 하는 이 관점들이 유지되어 온 것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뭐 다음 주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국가와 시장 간의 관계를 우리가 설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이고 건강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건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헬스 시스템 보건의료 거버넌스는 뭐냐라는 얘기들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도 좀 정리를 했습니다만,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이론적인 뼈대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나중에 질의응답 토론에서 미진한 것들을 좀 해소를 할 시간이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거버넌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조직적인 organizational한 모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 측은 재정 피지컬한 모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론적인 증거가 이제 이렇게 가져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직적인 거는 뭐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 혁신이 일어나게 되면은 의료 수요가 이제 늘어나잖아요. 이제 그에 관해서 새로운 이제
행위자들을 진입시키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대만에 우리와 비슷한 이제 경험을 했던 대만의 전민건강보험제도로의 이행 과정들을 보면 이렇게 새로운 스테이크홀더들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또는 행위자들 간에 기존에 이제 인터랙션하는 상호작용하는 그 패턴들을 변화시키는 방향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조직적인 통제에는. 뭐 제일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식 잉글랜드의 그 NHS에서 내부 시장 내지는 유사 시장, 그러니까 보통 인터널 마켓이나 쿼자이 마켓이라고 하는데 마켓이 어떻게 도입됐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GP 펀드 홀더라고 해서 기금 보유 일반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곤 했었죠. 그래서 GP 펀드 홀더 같은 사람들을 마련을 해서 기존의 정부와 당국과 GP 일반인들 간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거니제이셔널한 형 모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피지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지불 제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든 의료 제도는 보건 의료 제도는 일반 시민이, 그러니까 이용자가 의사나 공급자 일반에게 바로 지불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걸 상환 reimburse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3의 상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또 효과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규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착한 이 개념이 이제 피지컬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보건 의료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주 익숙한 그런 개념들이 뭐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전향적이냐 후향적이냐라고 했을 때 뭐 다양한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fee for service부터 시작해서 뭐 글로벌 버짓, 뭐 DRG, 뭐 번들, 뭐 밸류 베이스드 뭐 이런 식의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좀 더 전통적인 거는 뭐 샐러리나 캐피테이션이나 퍼디엠, 뭐 인두제 뭐 일당제 등등도 다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보건의료 거버넌스는 두 가지 모드가 있고, 그것은 조직적인 전환과 그다음에 이제 재정적인 통제라고 하는 두 축을 갖는다라는 말씀까지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즈 거버넌스라고 했을 때 이게 이론적으로 그러면 한국에서 네. 이게 넘어가야죠. 네. 한국에서 이 거버넌스의 변화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는 뭐 허공에서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데카르트 표면이라고 해서 X축, Y축 내에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한 사람이 쓴 그 이론화에 따르면 "정책 위반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chooser가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heirs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정책 위반자는 뭘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누가 앞에서 한 거를 받아서 뭘 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사이트에 근거해서 이론화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잔 매틀러라고 하는 코넬대 정책자가 이런 이제 이론화를 제창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policy scape, 뭐 정책 지형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olicy scape를 다루는 것이 정책 위반자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렇게 됐을 때의 분석적인 장점이 미덕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제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형성하고 제도 둘 다를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죠. 형성을 보면요. 한국 같은 경우에 보건의료 거버넌스는 한국의 국가 성격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학이나 정치학에서 발전국가 모델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이 애초에 어떤 식으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고도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느냐에 관한 한 가지 지배적인 관점이었죠. 그래서 발전국가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경제 성장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니까 상대적으로 복지에 관한 이야기들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2010 년대 후반 들어서 이런 논의들이 좀 이제 작업이 학술적으로 됐고요. 근데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여전히 이 논의가 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 국가는 그 당시에 보건의료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쳤지?라고 하는 것들, 혹은 보건의료 분야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지?라고 하는 부분 질문들은 여전히 충분히 이론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아주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 없지만 두 가지 적용한 부분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조직적인 통제하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통제,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한국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 공급자들을 창출하고 또 육성하는 데 아주 제한적인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함의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정적인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가에 관해서는 이제 아주 강하게 통제를 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어 그대로 이제 재량을, 공급자들 재량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이제 비급여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한국의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성격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방임령 보건의료 거버넌스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거 역시 두 가지 모드가 있으니까 오거니제이셔널한 측면과 디멘션과 피지컬한 디멘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글에서도 좀 상론을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민간 주도의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하나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삼저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거, 수가가 낮고 급여도 낮고 따라서 보험료도 낮은 1970년대 말에 확립된 이 패러다임들이 형성이 됐다라는 것들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이게 unravel 됐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unravel은 사실은 마땅한 표현이 잘 떠오르진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주로 와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와해는 쪼끔 사실 강한 뉘앙스를 갖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뭉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실뭉치를 이렇게 하나씩 한 올씩 한 올씩 풀면 실이 이렇게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실뭉치에서 실이 하나씩 하나씩 올이 풀리는,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결과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이제 unravel이라는 표현으로 포착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정책 위반자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상속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건의료 거버넌스가 한국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와해된 unravel 됐는가를 설명하려면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한데, 하나는 초기에 맨 처음에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제도가 산출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도가 처음에 디자인됐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산출하는 이펙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정책 위반자들이 이 이펙트들을 다루는 노력들을 했을 거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속자가 아니라 에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 처음에 딱 만들어 놓은 오리지널한 폼이 산출하는 그 효과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고치려는 노력을 정책 위반자가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 위반자의 수리 시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어 상호 연계된 다이나믹이 작동하면서 한국의 보건의료 거버넌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unravel 됐다라고 하는 것이 메인 아규먼트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정책 policy scape, 정책 지형으로서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upkeep, 그러니까 유지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요. 그것은 이제 유지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업데이트가 되죠, 필요에 따라서. 어떤 정책적인 과제가 닥쳤을 때 그 기존의 거버넌스를 유지를 하거나 혹은 필요가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이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한 그런 policy design 이펙트들 같은 경우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그에 따라서 나오는 수리 시도들이 뭐 예를 들면 1980 년대에 있었던 진료권 설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것은 실제로 시행이 됐지만 4년 정도로 단령하고 김영삼 정부 들어서 철폐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상 보건의료 전달 체계,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것이 그 이후로는 작동하고 있지 않죠.
이렇게 오거니제이셔널, 그러니까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결과 이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실패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뭐 지역별로 의사들이 부족하거나 필수 과목별로 의사들이 수가 부족하거나 하는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따라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0 년대 후반에 삼저 이른바 삼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게 확립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떠한 이펙트를 낳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0 년도에 의약분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삼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좀 전환시키려고 하는 시도였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낳은 이펙트들이 분명히 또 있었죠. 그러니깐 의약분업 자체는 시행되었으니까 성공을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낳는 unintended consequence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것을 저는 정부 의사의 정부 불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의약분업을 겪으면서 이제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되면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practice들, 뭐 심평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화되는, 그러니까 불신이 강화되는 패턴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 보면 2000 년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보건의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중대 전기, 크리티컬 정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 한 20여 년 정도가 지난 것이죠. 근데 그동안에 보면 이러한 문제점들, 그러니까 기존의 오리지널한 제도가 산출하는 효과들이 있었고 그 효과들을 다루려고 하는 정부의 수리 시도가 있었고 근데 그 수리 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20여 년 정도가 다시 지나온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각각 이제 조직적인 통제 측면에서는 이것을 이제 disparity, 격차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전달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후과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정적인 피지컬 컨트롤 차원에서 디멘전에서 보면 의약분업의 후과로서 디스트러스트라고 하는 의사의 정보 불신이 이뤄졌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글에서도 다 이미 회람을 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표이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들을 정리하고요. 이제 다른 분들이 글을 읽으신 것에 대한 코멘트도 좀 듣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현안에 관한 논의들 디스커션을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제가 뭐 빠니보트는 아니지만 세 줄 요약, 사실은 세 줄 요약을 이제 가장한 이제 세 문단 요약인데 뭐 요렇게 얘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버넌스는 conflict resolution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민주주의 내지는 좋은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뭔가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정책은 갈등을 기피하거나 이렇게 삭제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를 생산적으로 다룸으로써 그 해당 사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당성, legitimacy를 제고합니다. 그런 정책을 우리가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헬스 시스템 거버넌스, 그러니까 한국어로 제가 보건의료 거버넌스라고 이름 붙인 이 한국에서의 거버넌스는 어떤 성격을 갖느냐. 그러니까 국가별, 지역별, 뭐 역사적 맥락 등등에 따라서 엄청 다양한 타입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보건의료 부문에 국가의 관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도 말씀드릴 뭐 해외 사례 연구, 비교 연구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여가 필요 없다 내지는 관여가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들은 사실 문제의 포커스가 정확히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방임적인 성격 혹은 제가 다른 글에서 얘기했던 국가 의사 관계의 미정립이라고 하는 것이 에센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국가에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헬스케어 섹터에서 국가가 해야 되는 일들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책임을 지도록 하는 역할을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국에서 공급자 특히 이제 physician들의 정부 불신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어떤 형태의 보건 의료 개혁도 성공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말을 한다면 모든 개혁 시도의 근본 전제는 정부와 공급자 둘 다 모두 공히 서로에게 신뢰할 만한 관여, 그러니까 이거는 credible commitment를 번역을 그냥 한 것인데, 그러니까 credible commitment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제도가 일단 중요한 핵심 전제로서 깔리지 않고서는 어떠한 형태의 보건의료 개혁도 어렵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